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남시청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갈등을 넘어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김만배 씨의 영장 기각을 면죄부 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84명 발생해 일주일째 2,000명 아래 규모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되 방역 지침은 완화해서 오늘 18일부터 수도권에선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9년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오늘 첫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통화가 이뤄질 경우 두 정상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내일까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내륙 대부분 지역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당시 개발 사업 인허가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용하던 옛 휴대전화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언제부터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부서는 도시주택국, 교육, 문화, 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인데 주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 숫자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 때보다 더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이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 최소 1,100억 원대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데요.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기관이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인 만큼 검찰은 당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의 역할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문건에 직접 결재한 문서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사업 계획 승인과 각종 인허가 등 대장동 개발 사업 자료들을 확보하고 당시 자료를 작성한 성남시청 직원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용하던 옛 휴대전화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지인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이 확보한 최근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네, 김경수 기자. 어젯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오전에 김만배 씨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법원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쟁점이 됐던 배임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오늘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에 더해서 김만배 씨 재조사 등으로 추가 물증과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과 곽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대한 검증과 자금 흐름 분석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위해 핵심 증거를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귀국 의사를 밝힌 남욱 변호사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남 변호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줄어서 1,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4차 대유행의 기세는 다소 꺾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되 사적 모임 인원을 수도권의 경우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하루 신규 환자는 모두 1,684명입니다. 어제보다 250명 넘게 줄어든 뚜렷한 감소세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670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가 14명입니다. 환자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80명, 경기도 606명 등 수도권 환자만 1,300명 후반대로 환자 수는 줄었지만 수도권 환자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충북 48명을 비롯해서 대구 37명, 경북 34명, 전남 24명 등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8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늘지도 줄지도 않아서 방역당국의 걱정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백신 접종은 순조로워서요. 1차 신규 접종자는 5만 3천 명을 넘었고요.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역시 45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국민 백신 접종률은 1차 78.4%, 접종 완료는 62.5%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오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완화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코로나 대책 회의 시작 전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밝힌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먼저 사적 모임 인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종 완료자가 4명 있으면 오후 6시 전 혹은 이후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최대 6명,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허용합니다. 또 이런 완화 기준은 기존처럼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 없이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대입 수능을 고려해서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의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합니다. 또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해온 실외 스포츠 경기도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기대했던 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의 수도권 4단계 조치 등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 정부 발표를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추가 예방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접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추가 접종이 이달 말로 예정된 해외 순방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와 2차 접종을 실시했고 이번엔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늘 접종에는 문 대통령과 같은 날짜에 백신을 접종한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오는 18일부터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회의를 열고 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의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접종 이후 2, 3일은 안정을 취하고 일주일 정도는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교내 활동 중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과 연계하도록 하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상 반응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중증 이상 반응 학생의 예후나 출결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8일 저녁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됩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서 그동안 코로나19 4차 확산 때문에 사용을 중단했던 소비 쿠폰을 다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혁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정책점검회의에서 위드 코로나가 민생 경제와 취약 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 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됐던 정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체육과 영화, 숙박 등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머크앤드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심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외부 자문단 심사를 거치기로 해 12월 이전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FDA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외부 자문단 심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30일 외부 자문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외부 자문단은 이 자리에서 몰누피라비르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네, 잠시 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중대본 제1통제관입니다. 10월 15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정은 크게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격인 기간이라는 점도 우선 고려하였습니다.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 준비를 해야 하고 방역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완화해서 그 영향을 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방향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을 확대하며 효과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의 피로감이 크고 일상의 기대감이 높아 자칫하면 방역 긴장감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같은 외국의 선례를 봐더라도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급격한 유행 증가를 맞아 혼란이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시행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서민 경제 애로와 향후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복잡한 방역수칙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각종 제한들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은 4단계인 수도권은 8인까지, 3단계인 비수도권은 10인까지로 총 인원이 확대가 됩니다. 4단계인 수도권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간 구별 없이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총 8인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도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총 10인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지역의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들을 고려하여 부분별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우선 식당, 카페에 한해 운영시간을 22시에서 24시로 확대합니다. 유행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3그룹 시설 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과 영화관의 운영시간을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방문 판매 홍보관이 있습니다. 야간 운영을 하지 않아 운영시간 제한의 의미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겠습니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용에 허가하거나 인원을 확대하는 방역수칙 조정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축구와 같이 스포츠 경기는 현재 4단계 지역은 무관중 경기입니다. 이를 접종 완료자만 구성 시에는 수용인원의 20%, 실내입니다. 실외에는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현재 개최를 제한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중에서 PCR 음성 확인자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회 개최를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십니다. 결혼식의 방역수칙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의 참여 가능 인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접종자 참여는 49명까지 유지하나 접종 완료자는 201명까지 참여할 수 있어 총 250명까지 가능토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접종 완료자를 확대하는 만큼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 등 정규 활동도 접종 완료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4단계 수도권 지역은 현재 수용 가능 인원이 10%가 참석 가능하고 최대는 99명까지 상한선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이 상한을 해제하여 최대 10%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접종 완료자만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참석이 가능해집니다. 3단계 비수도권도 기존의 20%까지 해서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인원을 확대합니다. 각종 소그룹과 식사 모임 등의 금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점도 널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 현장에서의 개선 건의가 많은 분야도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발동되었던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을 해제합니다. 3단계 비수도권 지역의 실내, 실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을 이번에는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상회복 지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일상회복 전환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11월부터 일상회복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2주간의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부터의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며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방역수칙은 다소 완화가 됩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꼭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기간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상을 전환해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쭉 취재기자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방역당국의 브리핑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되 일부 방역 지침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주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다만 4단계 지역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이 최대 8명, 8명까지 허용이 되고 3단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명까지 허용이 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에 또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또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코로나19 발병 상황, 코로나19 감염 상황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다음 주 방역 지침 완화를 앞뒀지만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이나 아파트 등에서는 일상 속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요양병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밀집한 시설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서울 율현동 태권도 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수도권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죠? 네, 중학생이 주로 다니던 여기 태권도 학원은 집단 감염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학원 안에 가봤더니 조명이나 소독제를 분무하는 게이트 등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이곳 원생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생 22명과 가족 등으로까지 번져 지금까지 관련해 47명이 확진됐습니다. 학원에서는 마스크를 대부분 잘 착용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격렬하게 운동하며 기합 소리를 냈고 원생들은 여러 개 수업에 참여하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노량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요. 지난 1일
거주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지금까지 43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제만 종사자 3명, 거주자 6명이 확진됐는데요. 밀접촉 독자를 포함해 806명을 검사했고 추가 확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종사자 휴게실은 자연 환기가 어려운 지하에 위치해 감염이 전파되기 쉬웠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공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다 보니 거주자와 종사자 사이 감염도 번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고위험 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층이 주로 입소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백신을 대부분 맞았는데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건데요. 경기 남양주시 한 요양병원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된 지난 9일부터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간병인 1명이 확진을 숨기고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사자 15명, 입소자 37명 등 누적 확진자가 52명에 달합니다. 광명시 소화동의 요양원에서는 새로운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요. 지난 13일 근무자 3명이 선제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틀 새 누적 확진자가 15명에 이릅니다. 이 밖에 서울 대림동 어르신 돌봄 시설에서 지난 11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된 뒤 지금까지 17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요. 경기 고양시 요양원에서 21명, 의정부시 요양원에서 41명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확진이 이어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율현동 태권도 학원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17.4%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충북 지역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비수도권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체 확진자 1,684명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을 뺀 비수도권 확진자는 293명, 17.4%입니다. 지난 7월 40% 안팎이던 것과 비교하면 비수도권 확산세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방역 수칙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오늘 아침 발표됐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광주와 울산, 세종을 제외한 11개 시도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충북 지역 감염자 수가 많습니다. 추석 명절 전후부터 시작된 외국인 중심 확산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영향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조금 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제 하루 충북 확진자는 모두 48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청주에서는 외국인 종교 모임과 관련해 감염이 이어졌고 진천 공사 현장과 제조업체 등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감염 규모가 큰 곳은 어제 하루 38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대구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식당에서 새로운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이틀 사이 6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지난 8일 시작된 달성군 교회와 관련한 집단 감염 사례도 반복해 누적 확진자가 6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북과 충남, 부산 등에서 어제 하루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도 65세 이상과 중증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하루 뒤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과 중증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만장일치로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So we do have a unanimous 19 out of 19 yes votes, and that concludes the voting portion. 자문위는 모더나 백신 2회차를 맞은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뒤 정규 투여량의 절반을 부스터샷으로 마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의 대상은 앞서 지난달 승인된 화이자 부스터샷의 인구 집단과 같습니다. FDA 자문위는 하루 뒤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FDA가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모더나와 얀센의 추가 접종을 승인하면 뒤이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접종을 권고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은 임상시험 결과 3회차 접종이 항체 수준을 2회차 접종 이전보다 더 높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가 접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다 광범위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추진해왔지만 FDA 자문위는 그 대상을 좁혀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원팀을 강조한 가운데 송영길 대표도 일부 지지자에 대해서 일배 수준이라고 비판한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오늘 저녁 첫 맞수 토론에 나서는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부실 수사, 면죄부 수사라면서 검찰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보죠. 오늘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 모두 원팀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후보 최초 성출 후 처음으로 당내 의원들과 마주하는 상견례 자리인데요. 첫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면서 국감이 끝난 뒤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팀 전통을 갖고 있다면서 경쟁 기간 작은 갈등을 넘어서 큰 힘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도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유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문자 폭탄 등의 공격은 일배 수준이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성급히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해단식에서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으면 안 된다면서 송 대표의 발언에 발끈하기도 했죠. 이 지지자들을 위한 달래기 발언으로 분석되는데 공동 선대위원장 수락 여부 등 원팀 지원에 얼마나 나설지가 화학적 결합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주자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토론회는 후보 간 맞붙는 첫 번째 맞수 토론입니다. 후보 4명이 2명씩 2개조로 나눠서 주제 상관없이 자유 토론을 벌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는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토론회에서는 특정 후보 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원희룡 제주지사 사이에 우호적인 발언이 오고 가고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사이에서도 동맹 기류가 감지된 건데요. 이런 암묵적 연합전선에 맞서는 집중 견제가 오가면서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이 각각 사법부의 판단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정당 판결에 대한 공세 수위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본인이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를 찾아서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거나 이사간 분에게 국정을 배우면 큰일 난다면서 정법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공 스승과의 관계도 비꼬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검찰의 안일한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힌 건데요.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는 처음 본다면서 검찰이 이재명 캠프의 서초동 지부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죄부 수사를 한다면 검찰도 공범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SNS를 통해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 수사 탓도 있지만 법조 카르텔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도 서울중앙지법과 행정법원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윤 전 총장의 징계 정당 판결과 김만배 씨의 영장 기각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여야의 거친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 윤 전 총장 지시로 만들어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당혹스러운 반응을 나타내면서 명백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재학생과 동문까지 나서서 검증을 요구했지만 국민대 교수회는 투표 끝에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대 교수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끝내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벌였지만 적극 대응과 비대응 모두 교수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회칙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동 폐기해 주시고 학교 측의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 교수회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고. 지난 2007년 제출된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싼 표절 논란은 벌써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증했더니 한 절의 75% 가까이가 다른 논문과 일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국민대는 즉각 예비조사에 착수했지만 본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5년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학 측 발표에 국민대 학생들은 물론이고 동문들까지 졸업장 2,000장을 반납하며 반발했습니다. 교육부도 나서 논문 검증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과거 연구 부정에 대해서는 논문 검증 시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유권 해석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학교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민대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오는 18일 시한에 맞춰 교육부가 요청한 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가 논문 검증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고인으로 법원에 나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부당하고 나아가서 또 얼마나 불이한 것이었는지를 법원이 납득하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금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당시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 이상의 상세한 말씀은 제가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성실하게 그리고 납득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오늘 첫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첫 통화 시점은 여전히 조율 중이라면서 양국이 합의하면 바로 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외교당국은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첫 정상 간 통화 시점을 놓고 어제와 오늘 중에 협의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져서 오늘 안에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31일 4년 만에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코로나와 경제 대책 등을 놓고 일본 국민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日本国憲法第7条により衆議院を解散する。 기시다
기시다 내각 강요 전원이 서명하고 일왕이 승인한 해산조서 낭독, 그리고 만세 삼창을 끝으로 중의원이 해산했습니다. 이로써 의원 465명은 모두 물러나고 오는 31일 새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자민 공명 연립여당이 300석 이상을 얻으며 압승한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입니다. これから国民の皆様の、ご判断をいただ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大変厳粛な気持ちで、今日を迎えております。 불과 2달 전만 해도 코로나 대응 실패 등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하면서 자민당 단독 과반 의석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석수가 줄긴 하겠지만 자민당이 과반은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새 내각 출범 효과가 남아있는 지금 선거를 치르는 게 유리하다고 기시다 총리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야당들은 최대한 많은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 여당과 1대1로 맞붙겠다는 각오입니다. そこから逃げた形での解散になったことは日本の民主主義のために甚だ残念である。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 속 일상 회복과 경제 살리기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手元に入るお金がやっぱりちょっと増えてほしいっていうので。景気を立て直していくとかさ、言った人で今までやったことねえじゃん。 이제 막 출범한 기시다 내각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해야 할지 당혹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정치적 무관심 속에 코로나 2년을 거친 민심은 집권 자민당에 어떤 성적표를 안길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60대 남성이 같은 병원에 입원한 10살 남자아이를 성폭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향하는 CCTV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적장애를 앓는 10살 아들을 둔 김모 씨. 지난 7월 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증세 치료를 위해 아들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같은 병동에 있는 60대 환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면담 시간에 할아버지한테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세상 자체가 다 원망스러웠어요.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28일 밤 10시 반쯤. 같은 층에 입원한 60대 환자 A씨가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밤에 화장실 어디로 가자고 했어? 6층 번째 거기. 6층? 밤에 두 번째? 응. 다크베이스 여기 엉덩이랑 뽀뽀. 병원 측이 진상 파악에 나서자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CCTV에는 A씨가 아이와 함께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분이랑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는 나오거든요. 들어갔다가 한 3분 있다가 한번 나오고 들어가서 뭐 한 2, 3분 있다 또 나오고. 피해 아동은 A씨가 화장실에 데리고 가는 날마다 번번이 라면을 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자주 그런 거지. 말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나가자마자 라면을 준 거야. 그 할아버지가 라면을 왜 준 거야? 이게 뽀뽀했다고. 병원 측은 일단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A씨와 피해 아동이 머무는 층을 분리했습니다. 폐쇄병동이라 마주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모여 생활하는 병동인데도 병원의 관리나 감시는 허술했습니다. 사건 발생 뒤 비슷한 범행을 막기 위한 별다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경찰 수사를 정확히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고 가야겠죠. 부모는 당장 병원을 옮기고 싶지만 이마저도 현재로선 여의치 않습니다. 간호조사에 따로 있는 병원을 저희도 좀
그 찾아봤어요. 저는 필요가 없어서 저희도 그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경찰은 A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은 어제 전남 담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주체 선정을 둘러싼 불법 거래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인수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현금 2억 원과 1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 그리고 광주 신도심의 아파트까지 전남 담양에 복지재단 인수를 둘러싸고 오갔다는 금품 명세입니다. 지난 2009년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2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매매 가격이 7억 원을 웃돕니다. 아파트는 회장님이 수표를 2차에 걸쳐서 2장을 1억 9,800씩 끊어서 준 것을 본인에다가 분양대금으로 입금을 시켜고 그 아파트를 사전에 이제 정해놓고 이제 형식 절차를 거친 거죠. 금품을 받았다는 복지법인의 전 당사자가 전남도청을 찾아가 양심 선언을 한 것은 지난달 초. 내가 지난 세월에 어떻게 보면 대가성으로 이걸 5억하고 3억을 받았는데 13억을 받아가지고 로 선정은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고 내가 생각한다. 제보를 받은 전라남도는 기초조사를 마쳤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임원을 시도지사가 해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이나 인권 침해 등 현저한 불법 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 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서류상으로 이제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담양에 있는 복지법인의 인수를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은 결국 경찰의 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일상이 활성화되면서 무인 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 사용이 크게 늘었죠.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음성 안내나 화면 확대 기능이 없어서 이용에 차별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중증 전맹 시각장애인 윤정식 씨. 최근 직원 없이 무인 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로 결제하도록 한 매장이 늘어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시작하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봐도. 바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겨우 무인 단말기 앞에서 바코드를 찍어보지만 400원짜리 아이스크림 2개는 어느새 2,800원까지 찍힌 상황. 어머, 3개씩 켜버렸어. 음성 안내 기능이 없어 바코드가 몇 번이 찍혔는지, 결제 가격이 얼마인지 윤 씨 혼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시각장애인 대응이 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어떤 상품을 결제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금액이 얼마큼 찍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 왔을 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공공기관이 설치한 무인 단말기는 음성 안내 기능을 갖췄지만 음량 조절이 어려워 지하철 역사처럼 시끄러운 곳에선 무용지물.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패드도 망가져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물 별 0 샵은 아예 떨어져 나가서 아마 누를 때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요.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무인 단말기 사용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8천여 대에서 올해 2만 6천여 대로 2년 만에 3배 넘게 부쩍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무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게 소리 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대부분 음성 안내나 화면 확대 기능이 없는 데다 무인 매장이 늘면서 직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키오스크는 유리법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접근성에 관한 부분들만 해결된다면 우리도 혼자서 충분히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인터페이스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무인정보 단말기를 차별받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023년이 돼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인권위에 무인 단말기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넣고 키오스크 사용업체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 등 돈줄 조이기의 영향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9로 한 주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지수는 9월 첫째 주 이후 5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상당폭 괴리됐고 특히 속도도 주요국과 비교해 빠른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4분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1년 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배율이 1.13배로 미국이나 독일, 영국의 1.07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가 개통 5년이 넘도록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애초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차라리 철거하는 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소형 열차가 지상에 만들어진 노선을 따라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도시명 자기부상 열차의 실제 운행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용유역 사이 6km 구간을 잇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지난 2016년 초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3,150억 원이 들었고 인천공항 시설관리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한때 추가 건설이나 기술 수출 가능성 등 큰 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2019년에도 하루 평균 4천여 명이 사용하는 데 그쳤고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뒤에는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개통 첫 해 2만여 명이 이용할 것이라던 예측을 턱없이 빗나간 수준입니다. 운행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인천시, 인천공항공사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는 경제성이 없다였습니다. 단축 운영부터 구간 축소까지 여러 대안을 검토했지만 어떤 걸 선택해도 사업의 경제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부정일색이었습니다. 사업성도 형편없습니다. 추가 건설이나 수출 실적은 전혀 없고 부품 제조업체가 도산하거나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안전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자기부상철도를 유지했을 때 앞으로 30년 동안 5,300억 원 넘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인데 아예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대안에 있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운행 중단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다 열어놓고 검토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과 달리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개통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죠. 타이완의 TSMC가 미국에 이어서 일본에도 반도체 공장을 건설합니다. 미중 신냉전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타이완이 안보를 크게 의존하는 미국, 일본과 반도체 동맹을 형성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타이완 TSMC는 내년 일본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착공해 2024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웨이저자 TSMC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 후 가진 전화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웨이 최고 경영자는 TSMC 고객사와 일본 정부 모두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TSMC의 구마모토현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 중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9일 보도했습니다. TSMC의 구마모토 공장 투자액은 8천억 엔, 약 8조 4천억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절반을 부담할 경우 4천억 엔,
약 4조 2천억 원을 내는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공장에서 생산될 최첨단 반도체 제품을 소니 등 일본 기업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이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 분야에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TSMC 신공장 유치를 계기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성기인 1980년대 후반에 세계 시장의 50%가량을 차지했던 일본은 관련 산업 육성 정책에 실패하는 바람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현재 1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1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투자 요구에 부응한 것입니다. 이처럼 TSMC가 공장 건설을 통해 미국,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 반면 미국 정부의 제재에 동참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대부분 중단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껄끄러워졌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노르웨이 남부 소도시 콩스베르그에서 발생한 화살 공격은 테러 행위로 보인다고 노르웨이 당국이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덴마크 남성으로 도심에서 사냥하듯이 활을 쏴 5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인구 2만 6천 명의 소도시 콩스베르그. 도심 거리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하루 전인 13일 오후 콩스베르그의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활을 쏘아 5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마치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경찰은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 4명과 남성 1명이 사망했으며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크게 놀랐습니다. Nei, altså, jeg visste ikke hva som var på gang og skjedde, så nei, jeg skjønte ingenting. Men da jeg fikk vite etterpå hva som skjedde, så ble jeg jo redd, veldig redd. 노르웨이 정보기관인 경찰 치안국은 이 사건을 테러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Det er ingen tvil om at selve handlingen framstår som om det kan være en terrorhandling, men det er viktig nå at etterforskningen går, og at vi får avklart det som motivene til den som siktet.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37세 덴마크 국적의 남성으로 이미 급진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익 극단주의자가 폭탄과 소총으로 77명을 살해했던 노르웨이 최악의 학살 사건 이후 10년 만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범죄율이 낮은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254억 원을 투자하고 대박을 터뜨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자체적으로 입수한 넷플릭스 내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넷플릭스가 역사상 최고작인 오징어 게임에 2,140만 달러, 우리 돈 254억 원을 썼다며 비슷한 예산이 들어간 스탠드업 코미디 프로그램 더 클로저와 비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더 클로저의 오징어 게임보다 약간 많은 2,410만 달러, 286억 원을 투입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현재 트랜스젠더 조롱 표현으로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문제적 작품 풍선과 소녀가 3년 만에 다른 작품명을 달고 다시 경매에 나와 이전보다 20배 높은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14일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뱅크시의 사랑은 쓰레기통에라는 작품이 1,870만 파운드, 우리 돈 304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작품은 2018년 소더비 경매 때 풍선과 소녀라는 이름으로 나와 약 15억 원에 낙찰됐는데 낙찰 직후 액자 속에 숨겨진 파쇄기가 작동해 작품 절반이 가늘고 길게 찢겨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하늘빛이 잔뜩 흐려졌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 속에 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고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는 내일까지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지금은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 지방에도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에 최고 40mm, 강원 영서와 충청 이남 지방에는 5에서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낮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도, 대전은 20도, 대구는 2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무려 1도까지 급격히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NH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